대법원의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서 이 민주당에서는 대법관의 증언을 비롯한 이 사법부 개편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사법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을 주로 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 만큼 이 사법부에 대한 강도 높은 어떤 개편 조치 이게 지금 뒤따를 것으로 보이고 그건 또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야권의 강한 반발을 부를 것으로 이렇게도 예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취임 전 법원과 검찰에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운 데다가 이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이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그런 방안을 담고 있죠. 물론 대법관이 증원이 되면 이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이 재판 지연 현상이 상당수 해소될 거다라는 그런 시각도 존재를 하지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또 사회적 갈등에 이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법관 증원에 따라서 만약 법안이 통과돼서 대법관 증원이 이루어지면은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이 총안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이 대통령 임무를 받아 합류를 하면서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임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가 맞겠습니다. 결국 최종 임명권은 이제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의 또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대통령이 대법관의 임명권을 형사상 갖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또 자기 뜻대로 대법관을 갖다가 좌지우지한다 임명을 그렇게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일각의 반론도 있다는 것도 제가 균형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지만 민주당의 움직임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 이걸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고 임기 시작 첫날부터 지금 사법부에 메스를 들이대겠다 지금 이렇게 나선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을 주도로 법사위는 잠시 뒤 오후 2시 일소위를 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오후 4시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방침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안을 병합해서 심사할 계획인데요. 개정안은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법관 증언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서 이 국회에 계류 중인 재판 소원법도 도입이 될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헌재의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사심제에 가깝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법원인데요. 일단 대법원은 헌재가 이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재판 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후 이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사심제가 돼서 이 최고 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되고 또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또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한 바가 있는데요.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서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 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제 대법관 증원 문제만 놓고 본다면은요, 사실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그런 명분에서 역대 정권에서 그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로 다뤄져 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대법관들의 숫자가 지금 현재 14명인데 부담이 워낙 과중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워낙 이제 상고하는 거 3심 다 받아보겠다.
그래야 내가 억울함이 해소된다. 이런 식의 어떤 법 감정, 법 인식이 많기 때문에 유달리 대법원으로서 이제 소송 건수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어떤 업무 부담을 갖다가 좀 이렇게 완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3심제의 그런 판결에 걸리는 기간을 갖다가 최다 조금 더 단축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쭉 있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시도하는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 이거는 지금 시기와 그 내용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은 겁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게 지금 1, 2년이 아닌데 이제 와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은 이후에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 더 나아가서 100명으로까지 늘리는 그런 법안을 추진한다. 이런 시기의 문제, 이런 결국 사법부를 견제하거나 어떻게 보면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보복이라고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입법 조치를 이렇게 단시일 내에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 기존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결정인데 이걸 입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그다음에 대법관, 그다음에 대법원, 그다음에 사법부 전체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또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 이런 걸 충분히 가지고서 지금 이걸 결정을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합니다만 이 지금 사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자업자득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지난 5월 1일 날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에 대한 그러니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재판 자체는요. 정말 이례적인 속도전이었잖아요.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법관들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재판을 했다는 의구심을 스스로 낳았던 것이고 그런 측면 때문에 그동안 잊혀져 왔고 묻혀져 왔던 이 대법관의 정원 문제가 새삼 불거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 상고심에 엄청난 지금 재판수가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10초 재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면 상고법원을 허용하자. 그럴 경우 또 사심제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내지는 상고허가제를 하자. 그럴 때는 또 양심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왔던 측면이기 때문에 이 논란을 이제까지 끌고 온 것 자체가 저는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 재판 정치적인 그거와 관련해서 불거졌다고 해서 이렇게 급하게 서두는 부분은 저 역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공감대를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공감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공감하지 않는 것이 이 특히 정치인 재판의 경우에 양 정당들이 말입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하면 경의를 표하면서 잘했다 그러고 불리하면은 결국은 사법부가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다 그러는데 이 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엄연히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633. 그런데 오히려 그때 다수 정당을 상대로 해서 사법부가 그들의 양심에 맞게 그때 결단을 내린다는 것도 역발상으로 하면 이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일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소위 그 파기환송이 문제였다면 그러면 지금도 그 파기환송 때문에 기분 나빠서 이거 개혁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느닷없이 케이스가 많아서 옛날부터 논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인식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법관 수가 우리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일본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는 대법관을 상당히 많이 알겠습니다. 가동시킨다라고 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도 필요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다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사법부는 불충분할지는 모르나
민주주의의 보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이제 뭐 언론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사실 뭐 경제 전문가시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쨌든 관점을 뚜렷하게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분이 이제 여야 정파의 어떤 그런 부분을 약간은 대변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기획재정부를 네. 쪼갠다는 안에 대해서 뭐 네.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네네. 워낙 이제 기획재정부가 예산과 이권을 가지고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네. 투명성이나 어떤 효용성 측면에서 조금 이 불리하겠다라는 취지는 100번 공감이 하지만 그럼 과거처럼 돌아가요. 이게 이 사실 이제 기획이나 예산 기능은 옛날 이제 기획 예산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이나 아니면 이제 정책 쪽은 이제 재정경제부로 이완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어디에 둘 것인가? 특히 이제 예산처를 지금 대통령실에 심지어 둘 수도 있다.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저는 더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 생각드는데요. 국무총리실 네. 아래에 두면 약간의 견제가 가능하지만 네. 그게 대통령 비서실 아래에 둔다면 정권이 유리한 재정은 막대한 이제 재정이 투입되는데 기본 시리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의 균형과 견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못한다. 지금 그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가뜩이나 이제 제왕적 권력에 대한 어떤 대통령 남용이다, 권한 남용이다라는 네. 이제 지적이 있는 만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졸속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네. 사회적 공감대를 좀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